안녕하세요. 자, 2024년 1월에 진행되는 해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가,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각종 뉴스에서도 선박에 대한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이슈가 갑자기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수석님. 네. 최근에 유가가 지금 얼마 선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지금 원유가 2014년 들어서는 일단 배럴당 70에서 75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작년 말에 잠깐 위로 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안정이 되는 모양이네요. 안정이 되면서 왜냐하면 일단 오펙의 감산 얘기가 좀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은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특별히 지금 영향을 작년 말에는 조금 덜 받았었죠. 오펙 플러스에 이제 사우디는 계속 지금 감산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만은 이 사우디가 감산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네옴시티 건설 때문에 걔네들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 계속 지금 분리할 수밖에 돈이 없거든요.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기름값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공급을 계속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각 오펙 국가들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과연 사우디가 만족할 수준인가라는 거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수석님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유 시장에서는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재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펙이 감산을 하루에 한 220만 배럴 정도 한대요. 네, 여전히 하고 있죠. 감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올라야 돼요. 네. 근데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원유, 유가, 석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들 중동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생산이 중동에서 약간 미국으로. 그렇죠. 왜냐면 셰일가스, 네. 셰일 오일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미국으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산력에 대한 영향력이. 그 다음에 지금 원유 1위, 생산 1위 국가가 중동이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그러면서 미국이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오펙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오펙의 감산 효과를 미국 생산량이 조금 상쇄를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미국 하루 원유 생산이 한 1,330만 배럴 정도 될 거다라고 네. 이제 잠정치를 발표를 했고 네. 다른 전문 기관들에서도 현재 미국이 겨울이고 네. 너무 좀 한파가 왔잖아요. 네, 지금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차질이 생겼을 수 차질이 있죠. 네. 생겨서 지금 생산량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날씨가 이제 봄이 되고 풀리면서 하루 한 1,400만 배럴까지는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관련 기관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전마다 보니까 오펙에 대한 그 감산 효과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산해서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위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 조금 미국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조금 작용되는 거가 아닌가. 뭐 그 수요를 이야기하자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일단 중국이 여전히 경기 회복이 더디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생산량 증가에 비해서 또 소비는 생각보다 별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뭐 하루에 뭐 123만 배럴 증가하는데 정도밖에 뭐 폭이 많이 넓진 않더라고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수요 것들을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면은 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 홍해 이슈가 도대체 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간단히 요 지도를 말씀드릴 텐데 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뭐 이집트 이 사이에 있는 이게 홍해예요. 네. 근데 홍해가 왜 중요하냐?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가장 빠른 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항로는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네.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름길 사이에는 이집트도 있고 예멘도 있고 뭐
중동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 중동 국가들이 전쟁이 시작하면서 네. 이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 상선들을 납포하고 탈취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원유, 음. 가스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들도 많대요. 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거의 30%가 이 홍해를 지나가서 아시아와 유럽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거의 하루에 100척 이상의 배가. 그러면은 물동량이 그쪽 이제 선박들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뭔가 대책이 세워져 같은데 미 해군이 뭐 선박들을 보호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다른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사이에 있잖아요.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맞습니다. 나라의 사이가 네. 되게 좁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서방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이런 나라에 있는 무기가 훨씬 좋을 건데 네. 그렇지 않은 무기 갖고도 통로가 폭이 좁으니까 쉽게 배들을 공격할 수 있고 대형 선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납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구나. 다른 곳보다는 네. 쉽게 납포가 가능하고 여기로 못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대륙 하나를 지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 삥 돌아서 이제 가야 되는 얘기네요. 요 밑에 희망봉이라는 게 있고요. 네. 남아공에. 네. 희망봉을 지나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려니까 거의 요거만 봐도 지금 대륙을 완전 가로질러 가면 진짜 편한 거를 뭐 몇 배가 차이가 거리상으로도 몇 배가 흔히 그냥 지도만 봐도 몇 배가 차이가 나겠네요. 선박도 운행을 하려면 기름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운송비, 해운비 모든 게 다 필요하니까 네. 그 절약하려서 아직도 이 홍해 지역을 조금 많이 통과한 것 같아요. 위험을 좀 무릅쓰고서라도. 그러면서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0척 이상의 배가 오가고 화물에 든 가치만 해도 뭐 11조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선적의 기간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 많이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수출입할 때 약간 홍해를 약간 조금 배제시켜 놓고 네. 운송비 상승이나 다른 이제 해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까 우회 항로로 많이 이동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송비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날짜도 딜레이가 되게 되면은 최근 뭐 일단은 아직까지 뉴스상으로는 크게 아직 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만약에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로. 이란이나 이런 전체적인 전쟁으로 확산이 진짜 된다 하면은 금액 자체 뭐 원자재 가격이나 뭐 원자재 대표적인 원유니까 유가 가격이든 각종 식료품 가격이든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수아즈가 이쪽이라고 하면 네. 이쪽은 원유나 그런 이제 유조선들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쪽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라인이다 보니까 네. 항로다 보니까 컨테이너, 그러니까 물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이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다 네, 있는데 네, 네. 페르시안만과 그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인데 네. 여기가 이제 원자재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의 천연가스, 네. 석유가 이제 큰 바다, 대양으로 나가는 가장 유일한 통로래요. 이 통로가. 그러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천연가스를 이쪽 라인을 통해서 호주무르 라인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천연가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월 초에 보면 이게 천연가스인데 1월에 거의 상승폭이 거의 일주일 내내 상승했어요. 가격 그러니까 자체가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는데 왜냐하면 이 1월달 초에 이 호르무즈 그쪽에서 납포가 몇 차례 있었죠. 꽤 네, 많았었죠. 맞습니다. 네. 미국의 유조선을 네. 또 납포도 하고 맞아요. 홍해에서는 뭐 수차례 뭐 위협과 납포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원자재, 특히 원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수송에 대한 공급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급 다음에 수송이 돼야지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송이 안 되면은 뭐 아무리 뽑아봤자 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납포가 돼서 배가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우회 도로를 하던 뭘 하던 어떻게 돼서든 그러니까 수송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추럴 가스나 원유 가격이 지금은 약간
연초에 비해서 좀 막혀 있지만 쉽게 이런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함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 상승은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인 것 네,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한겨울 중이고 뭐 따뜻한 봄이 온다 그런다 하는데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량이 계속 늘어난다 하면 지금 뭐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도 한파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왔기 때문에 원유나 천연가스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천연가스로 거의 겨울을 나는데 네. 저희가 작년도에 말했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 때 유럽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추워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난히 추운데 한국도 지금 어마무시잖아요. 지금 유난히 추운데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이 늘는데 재고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마음이 급해요. 이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공격하는 네. 그 중동의 무리들을 좀 없애줘야 돼요. 근데 이걸 미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군인이나 뭘 대는 게 유럽 국가들이래요. 그렇죠. 지네들이 너무 힘드니까. 네, 맞아요. 너무 추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급 수요와 다른 수송의 문제가 조금 이제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호르무즈 항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쪽에 뭐 후티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무장 세력 나오는데 이 후티는 그러면 예멘 반군에 속한 그러니까 정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하머즈도 있고 정말 이 네. 나라들은 중동 나라들은 단어가 또 어렵더라고요. 네. 후티가 예멘 시아파의 무장 세력이래요. 그러면은 그 반정부군. 반정부군. 네. 그러니까 시아파로 유명을 하면 이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의 지원을 좀 받으면서 하마스와 또 가깝대요. 친구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하고 있으니까 네. 내 친구가 당하고 있잖아요. 네.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도와줘야지.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핑계 삼아서 지금 민간 선박들을 이제 조금 위협하고 납포를 하고 있는데 원래 후티는 이스라엘 선박만 공격하기로 공언을 했대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무자비로 미국, 유조선, 일본 그냥 모든 서방 국가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좀 적대 관계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흔히 말하는 서방 국가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뭐 우리나라나 일본 그쪽에 더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약간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 좀 강성 국가들이죠. 강성 국가들 뭐 후티나 하머즈와 같은 이제 또 약간 무장 세력들 이런 세력들 간에 이제 조금 계파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커지지 않을까?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 루트가 지금 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네. 수송망까지 코로나 때 한번 겪었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다 봉쇄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뭐 수송하고 뭐 이거 한번 겪었는데 이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수송 이제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원유, 가스, 뭐 구리, 전기동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원자재인데 네. 이런 원자재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거를 겪지 않을까. 물가의 가장 큰 부분 또 기름값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유가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뉴스 부분도 그렇고. 네. 지금 약간은 조금 정지되는 상태로 보여도 저도 그냥 70불, 75불 사이에서 그냥 위아래로 하루 폭 보니까. 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진짜 한번 튀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아니면 뭐 튀던 뭐 내려가던 뭔가 하나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변화가 없다는 건 밑으로 이제 빠질 기운은 그렇게 제 보기에는 보이진 않아도 위로 이제 가격이 한 번씩 툭 진짜 튀는 게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을 때는 이쪽 부분은 유가는 뭐 한 번씩 쇼크가 오면은 굉장히 크게 다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한 충분한 대비를 하시면서 원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무작정 가격이 위로 오른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뉴스에 좀 집중하되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또 저거 뉴스를 봤는데 테슬라가 독일에 공장이 있대요. 네, 맞아요. 근데 테슬라가 독일 공장을 멈췄대요. 왜 멈췄죠? 이 수송 항로 때문에 아, 부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부품이나 못해서. 부품을 공급받아서 만들어야 되고 네, 네, 완성된 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네. 이렇게 나와야 늦게 되니까 나오니까 약간 독일의 테슬라 공장도 약간의 잠정 중단을 했다는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원자재가 막히는 순간 많은 부분들에서 분명히 산업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향이 브레이크가 가죠.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 자체는 위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안에서는 우리가 다 지금 이야기 다뤘던 원유 유가에 대한 이제 우려감은 충분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막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BOJ 오늘 이제 있었죠.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BOJ가 여전히 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마이너스 금리를. 네, 마이너스 1%로 계속 동결을 시켰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뭐 마이너스 금리 유지를 한다고 있었지만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씩 올린다. 스탠스를 올린다고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지진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일본 중앙은행 총리 자체에서도 지금 일본이 근 한 40년의 최고의 이제 경제 상승률 뭐 각종 지수들이 많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초저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결과값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이제 거죠, 나오고 결과값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일본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단기간에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늦었다. 그래서 쉽게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이 많이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결국은 일본도 올해 올린다고는 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0으로. 이제, 네. 그리고 올리게 되면은 그 17년 만에 이제 이것도 금리를 올리는 건 근데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제로 금리라서 거의 뭐 올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보다는 0 이제 퍼센트 수준으로 맞춰서 이제 한다 하니까 일본도 일단은 물가가 오른다는 게 다시금 일단은 뭐 경기가 뭔가 활성화가 되는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 지금 또 엔화 자체가 워낙 싸니까 일본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지금 그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간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 관광객은 진짜 뭐 옆에서 한국말밖에 안 들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통화 정책을 이렇게 마이너스 계속 이제 그 완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일본 금융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나. 하지만 지금 저한테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일본 주식 그럼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사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 부담을 안고, 왜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가 저점이고 내가 막상 안 들어갔더니 계속 끝없이 올라갔을 때,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상승폭 이제 다른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상승폭을 봤을 때에는 쉽게 무작정 들어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막판 짬으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그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주식 시장을 이렇게 막 섣불리 들어간다 쉽지는 않다. 않는 상황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제가 오늘 한번 BOJ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며칠 전에도 뭐 저희 회사 직원도 그렇고 좀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주 수석님 그 일단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연결된 파생 이제 이것도 이제 파생된 저희가 파생 상품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파생된 이슈가 이렇게까지도 전달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주식에 대한 이제 투자 관심도가 확실히 많이 많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것도 보시는 게 투자자분들이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게 해적이잖아요. 해외 시장에 시장. 지식을 쌓는 방송이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짬짬이 이야기는 좀 다뤄보는 시간을 계속 앞으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준 수석님 1월 마지막 우리 그 해적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자, 우리는 이제 2월 달에 2월 달에 한번 되겠죠. FOMC가 하고 나서 FOMC 결과 그리고 과연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될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올해는 많은 것들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계속 꾸준히 다뤄보는 해적, 해외 시장을 많이 공부하는, 많이 이야기를 다루는 저희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